SF가 인기 있는 이유,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대의 사회상을 봐야 됩니다. 이 영화가 처음 등장한 것도 역시 한 1920, 30년대 미국입니다. 과학 영화가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 오히려 이제 서부 영화라든지 전쟁 영화나 또 로맨스 영화 이런 영화가 인기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과학 영화가 새롭게 관심을 끄게 된 계기가 발생합니다. 네, 그랜드마스터북 영화 속 인문학 김윤태 저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17년간 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윤태라고 합니다. 이번에 영화 속 인문학 시네마 오디세이라는 책으로 영화와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영화와 또 인문학, 사회를 같이 결합할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이긴 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상당히 사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포착해서 어떤 메시지를 쉽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 우리 사회학자들도 좀 그런 좀 대중적인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도움이 되고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화라는 게 약간 판타지, 소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약간 주된 본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화가 현실을 반영할까? 영화 같은 현실, 네. 또 반대로 현실 같은 영화, 이 두 개가 왜 결합이 자꾸 일어날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영화도 일종의 예술 양식인데 물론 소설이나 음악이나 미술도 그렇지만 자연이나 인간 사회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영화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리얼리즘이라고 다큐멘터리 같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또는 형식주의라고 영화의 새로운 어떤 미학적인 형식을 가미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영화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실을 약간 왜곡하기도 하고, 또 감독이나 배우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영화를 보는 관객도 그 감독의 의도나 배우의 의도와는 달리 또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영화는 단순히 그 작품 하나만의 분석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 또는 저같이 이렇게 평론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생충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봉준호의 기생충이 풍자한 대로 사장님 가족은 너무 착하고 오징어 게임저처럼 노동자끼리 싸우는 의뢰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영화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영화에서 사장님 가족, 박 사장 가족하고 송강호가 연기를 했던 기택의 가족이 주요 인물인데, 이 두 사람 간의 긴장과 갈등, 그것만 만약에 보여줬다면 영화가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어디에선가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지하실에 숨어있는 어떤 사람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정부의 남편이 거기 숨어있는 걸로 보여줬는데, 기생충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지하에 숨어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운전사인 기택 가족과의 갈등이 주로 폭력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주 흥미로운데, 이 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봉준호 감독의 현실을 포착하는 저는 천재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보면은, 우리 현실은 꼭 우리 사회가 가령 내가 취직이 잘 안 되고 또는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당장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피해를 주지 않았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그 옛날 인국공 사태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그 자리를 취직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그런 정책 결정에 또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과 을끼리 싸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20대 남자들이 만약에 취직이나 생활이 어렵다면은 사실은 이 사회 엘리트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성세대가 어떤 만든 정책이나 제도가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20대 여자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20대 남자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같은 20대 여자와 남자가 싸우는 현실도 또 다른 형태의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영화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중요한 건 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깨달음을 주는 게 바로 봉준호 감독 영화의 매력이자 우리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알고는 있지만 이 현생에 치여서 본질적으로 들여볼 생각 못하고 감독은 이제 어느 한 현상을 포착해서 이걸 극대화해서 이제 현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런 거네요. 영화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뭐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가르치거나 또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자 이런 구호라든지 뭐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어쩌면 영화는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 보게끔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달달하고 기분 좋게만 해주는 오락 영화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건 이제 사탕을 많이 먹어서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우리 새롭게 생각하는 영화야말로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새로운 예술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좀 불편하잖아요. 이런 현실 다루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관객들은 또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봉준호 감독의 어떤 탁월함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너무 다큐멘터리 같은 거나 리얼리즘 수법의 영화를 보여준다면 빈곤, 불평등, 전쟁, 폭력, 살인 이런 영화 보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스토리 구성이라든지 카메라든지 배우의 연기 이런 어떤 몰입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당한 희열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불편하면서도 희열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예술가로서나 작가로서의 능력인데 제가 볼 때 서울의 봄 영화도 전두환이 쿠데타하는 장면들이 그걸 아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게 너무 현실 같은 영화였지만 그 서울의 봄의 쿠데타의 장면들이 이 사회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형태의 약간 감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 영화야말로 B급 무비 같이 흥미롭고 재밌고 오락 같은 그런 요소와 묵직하고 날카롭고 그런 메시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면서 또 상당히 깊이 있게 여운을 남기게 하는 영화. 그런 영화야말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징어 게임에서도 엄청 그 현실을 되게 잘 반영한다고 해야 되나? 한국적 특성도 있는 것 같고 좀 어떠한 메시지나 어떠한 한국적 현실이 좀 드러나나요?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는데 상당히 영화적인 요소와 특징을 갖고 있고 정말 저기서 놀라웠던 점은 그걸 시나리오를 한 10년 전에 썼대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 제작자들이나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그걸 만들고 싶어 하지 않다는 너무 영화가 잔인하고 무섭고 살벌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생길 거라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시나리오가 정말 내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열광을 하고 오락적인 요소와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평론가들에게도 있었거든요. 그 점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살벌하고 무서워지고 잔인한 사회로 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독은 어쩜 시대에 좀 앞서가기도 했지만 시대의 변화된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했다는 점에서 사회학자보다 더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 감독은 되게 사회학적 시선이 되게 있어야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좀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소양, 인문학적 소양을 좀 기르는 방법, 또는 뭐 이제 컨텐츠를 또 해석하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인문학적 소양은 뭐 인터넷 쇼츠 많이 보는 것보다 네. 책을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거는 사실은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적으로 읽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불편하고 읽기 힘들어도 천천히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독자들이 만약에 뛰어난 작가라고 해서 그 작가나 학자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런 걸 안 읽어도 됩니다. 오히려 읽으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 주장이 맞아?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이야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이라든지 또는 세상이라든지 최근 같으면 이제 기후위기가 왔다. 그럼 기후위기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시대에. 또는 내가 자동차를 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더라도 생각하면서 읽는 힘,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읽는 힘, 거기서 저는 인문학적인 성찰의 힘이나 상상력도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 동시에 또 이제 이런 감독님들은 이런 시대적 과제를 자신의 과제로 좀 받아들인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이미지를 꼭 전해야 한다, 약간 소명, 사명, 이런 의식까지도 좀 많이 느꼈어요. 물론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을 받은 아노라라는 영화는 뉴욕의 성매매 여성 노동자를 다룬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오락 영화나 약간 뭐 폭력 영화나 범죄 영화 같은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 나면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화는 사실은 논리나 이성보다는 우리 감정을 흔들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나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나 공감을 하게 하는 탁월한 사실은 예술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황동혁 감독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평범한 영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영화의 장르를 만든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한번 디스토피아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나 뭐 미키 17 이게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잖아요. 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또 그릴까? 이게 또 네. 궁금하긴 했어요. 이건 학생들하고 이제 사회학 공부하고 뭐 사회학적인 연구를 하니까 뭐 빈곤, 불평등, 뭐 정치 갈등, 민주주의, 포퓰리즘 뭐 이런 연구도 하지만 사실상 미래가 더 좋은 사회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일도 많이 합니다. 유토피아적인 영화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영화는 다 사라지고 요즘 디스토피아 영화, 미래가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회를 다루는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봉준호의 설국열차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미키 17도 그렇고 인터스텔라 같은 것도 지구가 완전히 기후위기로 몰락한 다음에 다른 행성으로 떠나버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두운 현실을 다루는 영화들이 관심 갖는 거는 첫째는 뇌과학적으로 불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애를 할 때는 달달하고 웃기는 영화보다는 불편한 영화를 보면 오히려 옆에 사람한테 호감을 생기는 뇌과학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편한 현실 속에서 타인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 이제 심리적으로 미래에 막 불안한 거나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본다면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은 저보다는 낫지 유한을 주려는 그런 심리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로서 제가 해석을 한다면 디스토피아 영화 안에서도 사실은 안 좋은 미래 사회만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 묘사했다기보다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영화 속의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제임스 캐메론 감독의 아바타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 막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막 다른 행성을 정복하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선진국들이 자원을 갖기 위해서 막 원주민들 밀림을 다 없애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어쩌면 현실에 대한 비판이고 현실에 대한 풍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디스토피아 영화는 역설적으로 유토피아 영화일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가 어두운 거구나? 절망하기보다는 그래 우리 현실도 저런데 뭔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만드는 게 현재 디스토피아 영화의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네. 영화 리스트랑 또 사회현상을 매칭한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남겨 있었어? 이런 생각 들긴 했었거든요. 귀여운 여인. 여기서는 사실은 전혀 몰랐었는데, 귀여운 여인에서의 이런 페미니즘, 또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같이 다뤄져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또 해석도 듣고 싶어요. 사회과학 분야의 가장 베스트셀러들은 페미니즘이 많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큰 논쟁이 많이 있죠. 영화 속에서도 페미니즘은 뜨거운 이슈입니다. 근데 1990년에 귀여운 여인이라는 그 유명한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하는 영화가 나오고 남자가 이제 리처드 기어가 나왔는데 이제 길거리 성매매 여성이었는데 벤처 투자하는 아주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일약 신분이 상승하는 약간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상징적인 장면이 로스앤젤레스 그 캘리포니아의 부유한 도시인 거리가 있는 로디오 드라이브 여기에 이제 비싼 옷을 선물로 사주거든요. 그리고 오페라에 가서 구경하고 그것도 약간 상징적인 장치라고 보는데 옷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는 것도 보여주긴 하고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풍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드라마도 보면은 그 가난한 집 딸이 재벌 아들과 서로 사랑에 빠지는데 부모가 반대해서 힘들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어떤 집단적인 환상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화가 인기를 얻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영화만 좋아한 건 아니거든요. 불편해하거나 다른 시각을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2년 후에 텔마와 루이즈라는 영화가 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여자 둘이 가정에서 탈출하고 또 성폭행범을 살인해서 죽고 경찰에 쫓기고 거기서 독립적인 여자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결말은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 영화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SF 영화도 에일리언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나온 매드맥스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 못지않은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들은 여성의 힘과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영화계에서는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자 영화 감독은 아주 드물고 배우들이 인기 있어도 지적이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이런 모습은 상당히 적은데 점차 외세는 여성들이 더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적인 참여를 활발히 하면서 영화의 주제나 스토리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영화가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영화가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래 세상은 달라질 수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까부터 쓰레기는 누가 버릴까 이르기까지 직장이나 정치나 회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서 남녀 평등이라는 게 뭔가 또 성평등이라는 게 뭔가 이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던지는 영화가 바로 현대 페미니즘 영화의 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또 페미니즘 얘기 들으니까 요즘 또 막 화제인 PC주의 이런 것도 좀 많이 맞습니다. 생각 드네요. 그 미묘한 경계선? 그냥 그 현상을 모르고 봤을 때는 재미있는 코믹 영화고 오락 영화인데 알고 봤을 때는 뭔가 불편해지고 입장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물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재벌 아들이 주인공이고 가난한 집 딸이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런 드라마를 다 없애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현실을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반영하는 거는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PC든 아니면 또 PC도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논쟁을 통해서 서로 타인의 시선을 바라보고 타인의 삶을 내가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그런 게 어쩌면 영화의 힘이고 그런 것이 바로 영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성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는 그야말로 단순히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의 민주주의 이런 힘이 있어야만이 영화가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풍요롭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문화의 다양성 이런 거 많이 말씀하셨는데 컨텐츠의 다양성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아왔던 한국 영화 장르가 범죄 영화인 것 같거든요. 이 범죄 영화가 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범죄 영화는 1930년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장르인데 80년대 이후에는 미국은 범죄 영화가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 영화의 대세는 이제 SF죠. 근데 우리 한국은 정말 독특하게 범죄 영화의 천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범죄 영화 많이 만들고 범죄 영화를 또 보는 관객이 많은 영화 드뭅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학자로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범죄 영화를 좋아하지?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네. 근데 분석을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이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탈 때 불안하다. 혼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외롭다. 근데 언제 범죄자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들이 많거든요. 특히 영화를 많이 보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사실 그런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범죄 영화가 이 사회의 불안 심리들을 좀 반영하고 있고 범죄 영화를 통해서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걸 느끼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살인이나 폭력 비율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나 불안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영화의 취향에서 좀 반영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범죄 영화의 흥미로운 점은 악당이 승리하는 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범죄 영화에서는 대부분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고 또 정의로운 검사가 또 나오고 나쁜 놈들이 좀 혼내주는 권선징악이 많고 그리고 악당들은 부패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이 중에서도 부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범죄 영화가 사회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젊은 독자들의 또 관심을 끊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 영화라는 게 단순히 범죄 영화만이 아니라 다른 장르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혼합을 했고 그러면서 액션도 들어가는 면도 있죠. 근데 이 점은 사실은 남성 관객한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남자가 근육이 많고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인기가 있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한 사회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범죄 영화 내에서 더 강한 어떤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잃어버린 남성성에 대한 약간 노스탈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들으니까 또 그 영화의 그런 기능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불안이나 이런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걸 표현할 곳이 없고 그게 영화를 통해서 약간 해소가 되는 듯한?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범죄가 똑같다라는 비판 많은데 이제 영화 보면서 와 저런 범죄도 있구나 오히려 느낀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보이스피싱, 뭐 핸드폰 범죄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범죄라는 게 꼭 뭐 폭력과 살인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더 많은 건수나 더 피해자가 많은 경우는 화이트 칼라 크라임이라고 사기, 경제 범죄,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범죄 영화의 장르는 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맞아요. 현실의 범죄가 발전할수록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고 또 그걸 모방 범죄를 하는 사람이 더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특정 범죄가 사회 문제가 커진다면은 거기에 경찰력을 더 배치한다든지 수사 인력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대응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SF 영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바타도 말씀하셨고 뭐 인터스텔라 세계적인 영화고 특히 최근에는 마블 시리즈도 인기가 있었고 SF가 인기 있는 이유,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대의 사회상을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SF 영화, 이제 흔히 과학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가 처음 등장한 것도 역시 한 1920, 30년대 미국입니다. 과학 영화가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 오히려 이제 서부 영화라든지 전쟁 영화나
또 로맨스 영화 이런 영화가 인기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과학 영화가 새롭게 관심을 끄게 된 계기가 발생합니다. 소련에서 1950년대 후반에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하늘에 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인공위성이 나중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최초의 우주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자 미국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세계 최강국이 됐으니까 더 이상 개발하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소련이 갑자기 먼저 우주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한 해 후에 나사를 만듭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만들어지고 로켓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달나라를 10년 안에 가겠다. 그 10년 안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과학 교육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엄청난 예산을 짭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과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거죠. 과학 교육과 함께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중문화 중에 우주를 다루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주로 만화였습니다. 만화. 우리 마블이라고 하는 만화들이 대부분 만화의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본 세대 중 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지금 나사하고 협력해서 스페이스 X를 쏘아서 화성으로 가겠다는 사람 아니야? 화성에 살겠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도 우주선 회사를 샀죠. 블루 오리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젊었을 때 그런 우주 만화, 공상 과학 만화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약간 하위 문화 또는 청년 문화로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최초로 영화로 만들어진 게 바로 1970년대 스타워즈입니다. 조지 루카스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USC 대학 나온 영국 영화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만화를 본 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스튜디오에 이제 헐리우드의 큰 손들, 대기업이 찾아가니까 그 시나리오를 보더니 야, 아무도 볼 사람이 없을 것 같다. 누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냐. 그래서 제작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나리오를 고쳐가지고 가서 제작을 했는데 제작하는 대신에 너한테는 돈 한 푼도 안 준다. 대신 2차 캐릭터 이걸로 뭐 만화를 만들거나 뭐 무슨 장난감을 만들거나 책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너한테 다 주겠다. 왜냐면 이 2차 캐릭터 상품이 돈을 벌 거라는 대형 스튜디오 회사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영화를 딱 상영하려고 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고 다 그 스타워즈 주인공들의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영화사도 부자가 됐지만 조지 루카스는 영화사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왜냐면 2차 캐릭터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 이후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엄청나게 많은 SF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영화의 주요 관객들은 이제 10대, 20대로 넘어간 겁니다. 젊은이들은 영화관에 가는 겁니다. 그 50년대 우주전쟁, 그리고 미소 간의 냉전 시대의 군사경쟁,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젊은이들이 새로운 영화관객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 이런 변화와 맞물렸기 때문에 커다란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사회적인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SF 영화가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옛날에 과학 그 지능 정책부터 시작했던 거네요. 이제 한국은 SF 영화가 왜 발전 안 했을까도 좀 궁금했는데 단순한 자본의 문제라 생각했는데 말씀 주신 거 들으니까 아 단순히 그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느낌. SF 영화는 물론 자본과 기술도 더 고도로 집중화되고 헐리우드 영화계가 더 유리한 점이 있죠. 그러나 영화를 또 이렇게 열광하는 관객들이 많은 점도 저는 많은 영향을 줬으라고 봅니다. 또 책에서 이제 많은 영화들 소개해 줬었는데 영화 속에서 한번 이러한 현상을 주로 한번 봐봐라. 뭐 이런 거 하나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감독 한 명 꼽으라면은 미국의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영화 감독을 꼽습니다. 그중에 1960년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미소가 핵전쟁을 일으켜서 지구가 절멸하는 영화입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세계 지금 최강의 핵을 보유한 국가가 이런 갈등을 일어나는 건 이제 미소 냉전 이후에 처음인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전쟁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권하고 싶고요. 최근에 우리 또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 도시가 다 사라진 다음에 딱 아파트가 한 채만 살아남는데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 삶을 표현하는 건데 그 영화의 스토리도 상당히 종교적인 알레고리도 있지만 우리 현실을 은유적으로 풍자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함께 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영화를 좀 재미있게 보는 법, 의미 있게 보는 법 알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공부도 왕도가 없지만 영화를 보는 것도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제가 볼 때는 영화를 뭐 요약해서 보는 시대고 영화를 빨리 감기로 재미없으면 넘어갈 수도 있고 또 10분 보다 재미없으면 다 크고 딴 영화 고르는 수 있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흥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가끔 고르고 영화를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영화라는 거는
감독도 혼자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배우와 제작자들도 협력을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보는 것도 사실 영화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 이게 영화를 보는 가장 중요한 동기고 우리의 출발점이고 어쩌면 그게 종착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면은 영화 보는 것도 훨씬 더 즐거움이나 기쁨도 더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영화는 정말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우리가 현대 지금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각자 도생 사회라고 우리 한국 사회를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또는 애정을 가지고 봅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의 삶을 더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이 된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컨텐츠가 되게 많아진 시대인데 자칫하다 컨텐츠에 잠식당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정말 그 주체성을 세워주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책인 것 같아서 좋은 인사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